안녕하십니까. 네, 데미지가 좀 있죠. 네. 1회차, 1주차의 정신적 충격은 좀 받아야 네. 열심히 하죠. 그렇죠? 네. 네. 첫째 주차권 한 40점 전후, 1주차권 40점 전후, 다음 주 거 한 50점대, 3주차 거 다시 한 40점대, 4주차 거 한 50대 후반, 60대 초반, 요렇게. 그렇게 목표 세우세요. 그렇게 하시면 돼. 근데 들어보면 또 어렵지도 않아요. 긴장해서 어렵게 느껴진 거지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점수 연연하는 건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4주차 정도 돼서 한 60점 언저리 맞추면 되니까 그 4주 동안 열심히 하시면 돼요. 두 번째, 오늘 거 민법 총칙 예습하고 오시라 그랬죠? 네, 하셨을 거예요. 그럼 민법 총칙은 조금 나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집에서 다음 주까지 복습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물권 예습하시라 그랬나? 계양 예습하시라 그랬나? 계양 예습하시라 그랬나? 복습을 하실 때 이제 여기 있는 지문 하나하나를 찾지 말고 제가 이제 오늘 출제된 것들의 페이지 수를 다 찾았어요. 요약집을. 그 페이지 수를 알려드릴 테니까 거기를 한번 쫙 읽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복습을 한 번 정도는 꼭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1번 법률 행위 중에서 종류 물어본 게 많이 나온다 그랬죠? 요약집 4페이지 부분이 있습니다. 법률 행위 종류 또는 그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이 요약집 찾는데도 시간 오래 걸려요. 일단 이렇게 4페이지 보면 법률 행위 종류가 쫙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구별하는 게 있고 두 번째로 채권행위, 처분행위 구별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 두 가지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1번 단독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와 있는 단독행위가 있고 없는 단독행위는 유언, 재단범위 설립행위, 권리포기 이런 거 기억나셔야 되죠. 그거 구별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무슨 해제, 취소, 연기 이런 게 있고 1번에 있는 채무면제, 요것도 단독행위죠. 그러니까 채권자는 단독행위로 채무를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채무 면제 자체가 단독행위입니다. 두 번째 2번이 채권행위하고 처분행위 구별하는 건데 채권행위는 계약을 하는 거, 매매계약 이런 게 채권행위라고 생각하시면 의무부담행위, 이 행위 문제를 남긴단 말이죠. 반면에 처분행위는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가 있고 이 행위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차이는 이건 처분권이 없어도 유효해요. 처분권 없는 자의 채권행위는 유효. 반면에 처분권 없는 자의 처분행위는 무효 그랬죠. 근데 이번에 준물권행위는 처분행위 일종이니까 처분권 없는 자의 준물권행위는 무효다 이렇게 되죠. 3번이 답인데 뭐 고르셨겠죠 당연히. 이건 이 행위 문제를 남긴다. 채권행위는 이건 이 행위 문제를 남기지. 그러니까 물권행위, 준물권행위 모두 다 처분행위로서 이 행위 문제를 남기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준물권행위는 이 행위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는 점에서 물권행위와 같다 이렇게 되죠. 같다. 구별되지 않아요. 둘 다 처분행위여서 이 행위 문제를 남기지 않아. 그럼 구별되지 않아. 그렇죠? 같은 거예요. 3번이 틀렸죠. 5번 어디 갔어? 에? 5번 어디 갔지? 이상하다. 이건 왜 못 봤지? 아, 돌아버리겠네. 이조차도 황당하네. 네? 당황하시네? 아니, 답은 3번이 있어요. 아, 이게 원고에 있을 텐데. 확인해 봐야 되겠네. 4번은 요식행위라고, 요식행위는 불요식행위. 법률행위 할 때 어떤 방식을 꼭 갖춰야 되는 게 요식이고, 안 갖춰도 되는 게 불요식이에요. 법률행위 대부분이 불요식이죠. 근데 요식인 게 있죠. 혼인 같은 거 신고하라 이렇게 돼요. 그런데 그 요식행위에서 이 방식, 요 요식행위의 성립요건이에요? 효력요건이에요? 이거? 효력요건이에요? 성립요건이에요? 성립요건이죠. 혼인에 있어서 신고를 해야 성립하죠. 그러니까 요식행위가 방식을 갖추지 못하면 불성립이니까 무효냐 유효냐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옳은 지문이죠. 요식행위에서 방식이 성립요건이냐 효력요건이냐 이런 걸 물어보지 않아요. 촌스럽게. 한번 꽈서 방식을 갖추지 못하면 불성립이고 불성립한 행위는
무효 취소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그거 물어보는 거고. 옳은 지문이죠. 조금 난이도가 있는 지문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4번 지문 같은 것들은 보고 나서 몰라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제 4번을 뻑 찍죠. 이렇게. 그럼 안 되죠? 분명히 틀리게 3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틀린 거는 왜 틀렸는지를 생각해요. 내가 왜 틀렸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해요? 완전히 몰라서 틀렸는가? 그럼 내가 뭘 몰라서 틀렸는가? 그런 걸 자꾸 생각을 하셔야 다음번에 틀리지 않습니다. 42번은 6페이지부터이죠. 법률의 목적. 법률의 목적은 법률의 목적이라는 놈이 갖춰야 될 효력 요건을 물어보는 거예요.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요거는 6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다 읽어요. 법률의 목적. 전체적으로 지문이 나와 있어요. 확정성은 확정돼 있거나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돼 있어야 된다. 가능성은 원시적 불능 무효, 후발적 불능 유효. 원시적 불능은 계약 체결상의 가실 책임, 후발적 불능은 채무 불이행 책임이나 위험부담. 뭐 이런 거 기억나시면 되죠. 적법성은 특히 효력규정 단속규정 위반하고 단속규정 위반하면 무효가 아니다. 미등기 전매 금지 규정과 분양권 전매 제한 규정. 이런 거 기억나셔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타당성과에서 반사회 질서행위하고 불공정행위. 그런 거 구별하시면 되죠. 1번. 반사적 행위는 절대적 무효죠. 강행규정 위반 행위, 반사회 질서행위, 불공정한 행위, 절대적 무효다. 절대적 무효는 뭐예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게 절대적 무효죠. 법률의 무효는 절대 무효가 원칙이죠. 다만 예외적으로 상대적 무효가 2개. 비진의 표시가 무효인 경우하고 허위 표시. 이 2개는 상대적 무효라 그랬죠. 1번 옳은 지문이죠. 2번 원시적 불능 중에 원시적 일부 불능, 원칙 전부 불능 전부 무효죠. 다만 수량 지정 매매에서 수량이 부족할 때는 담보 책임이 있다 그랬어요. 따라서 계약 체결상의 가실 책임은 적용되지 않는다. 무효 아니다. 일단 유효하고 담보 책임으로 해결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2번 틀렸죠. 3번 불공정한 행위,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이 있고 피해자의 궁박경설 또는 무경험이 있고 폭리자의 폭리의사가 있을 때 그 행위는 불공정한 행위로 무효가 되는데 이 요건 3가지를 전부 무효 주장자인 피해자가 증명해야 된다. 따라서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 하더라도 궁박당이나 경설대가 추정되지는 않는다. 아주 중요한 지문이죠. 4번은 이중매매. 갑이 이렇게 부동산을 매각했고 다시 병에게 매각해서 등기를 넘겨줬을 때 원칙적으로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적극 가담하면 이때는 반사의 질서로 무효가 된다. 그랬죠? 5번 변호사 아닌 자가 승소를 도와주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플러스 대가를 받기로 한 약정은 강행규정 위반이면서 앤드 반사의 질서로 무효. 이건 꼭 기억하자. 강행규정 위반 무효하면서 동시에 반사의 질서인 유일한 개가 5번이라고 그랬습니다. 틀린 거 2번. 이거 맞췄겠죠? 네. 43번 불공정한 행위 10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거였지. 자, 불공정한 행위 다시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 피해자의 궁박경설 또는 무경험, 폭리자의 폭리사. 이때 급부와 반대급부는 행위 당시 객관적 가치로 판단하라. 그다음에 궁박은 정신적 궁박을 포함한다. 무경험은 사회 일반 거래 경험 부족을 의미한다. 궁박, 경설, 무경험 모두 갖출 필요가 없고 하나만 갖추면 된다. 그 다음에 대리인에 의한 경우 궁박은 본인 기준, 경설,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 이렇게. 폭리자의 폭리의사는 피해자의 궁박, 경설, 무경험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걸 알면서 그걸 이용하는 의사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적용 범위에 관해서 경매, 무상행위 적용되지 않아. 채권 포기와 같은 단독행위나 부재수 합의에는 적용돼. 이렇게. 마지막으로 무효행위 추이는 안 돼. 전환은 돼. 이런 것들이 불공정에서 나올 수 있는 지문들입니다. 그러니까 1번 경매 적용되지 않는다. 않지요? 2번 대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급부만 하는 무상행위. 여기도 안 된다 그랬죠. 그럼 답은 2번이죠. 뭐 이런 거 틀리면 안 되죠. 3번 경설무경험은 대리인 기준, 궁박은 본인 기준, 공본경무대. 4번 불공정한 행위가 해당되는 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객관적 가치를 가지고 판단하라. 5번 무효주장자인 피해자가 전부 요건을 증명하라. 다 옳은 지문이죠. 43번에 5번은 아까 봤던 42번에 3번하고 연결되죠. 네. 추정되지 않으니까 무효주장자가 전부 증명하라. 이렇게 되겠지. 뭐 이것도 맞췄을 거고 지금.
그러니까 이 42번이나 43번 틀린 분들 깊은 반성을 하고 이런 문제는 다시는 틀리지 않아요. 이런 난이도는 맞춰요. 이건 맞추라고 주는 것들이 이런 것들. 43번 이중매매 18페이지. 아니다. 이중매매 아니다. 차고죠. 18페이지. 갑이 자신의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고 이전 등기해줬는데 을이 병에게 증여했다. 갑에서 을로 매매, 을에서 병으로 증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매, 증여. 동그라미 1번 갑이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경우. 자, 갑은 을과의 계약 당시 착오가 있었다. 을과의 계약을 취소하는 거죠. 을한테 해야 되죠. 따라서 갑의 취소 의사표시가 병이 아니라 을에게 도달해야 취소 효력이 생깁니다. 1번 X. 그렇죠? 갑은 을병사의 증여를 취소하는 게 아니에요. 갑은 그거 취소 못해요. 자기가 을하고 체결한 계약을 취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에게 취소 의사를 표시를 해야 됩니다. 2번. 2번은 우리 111조 2항 꼭 기억하자 그랬죠. 표의자가 의사를 표시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의사 표시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갑이 착오를 이유로 을에게 취소 의사 표시를 발송한 후 그게 을에게 도달하기 전에 죽었다 하더라도 괜찮다 그랬죠. 갑이 죽은 게 괜찮은 게 아니라 의사 표시가 괜찮다. 의사 표시. 따라서 취소 효력은 발생한다. 3번 갑이 을과의 계약을 취소했어요. 하지만 선의의 병에게는 대항을 못하죠. 그런데 병이 악의야. 악의니까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4번 갑이 부동산 시가에 대한 착오로 을에게 매도. 자, 시가 착오는 중요 부분 착오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4번이 답이죠. 중요 부분 착오 아닌 거? 시가, 면적 또는 지적 부족, 소유자 착오, 가압류 등기, 원인 무효. 하나 더. 5개 하나 더. 공동상속인을 단독상속인으로 오인. 요거 중요 부분 아니다 말이야. 시가착오, 면적착오, 소유자착오, 가압류 등기, 원인 무효, 공동상속인을 단독상속인으로 오인. 이런 것들은 중요 부분의 착오가 아니다. 꼭 기억해야 되지요. 너나 해라 그러지 말고 이런 거 외우는 거야. 그러니까 4번 딱 고르잖아요. 시가착오는 중요 부분의 착오가 아니다 말이다.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고르는 거야. 5번 갑에게 매매계약의 중요본에 착오가 있다. 그럼 취소할 수 있죠? 하지만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없다. 다만 갑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을이 갑의 착오를 이용했다 이렇게 하면 다시 취소할 수 있죠. 이거는. 그러니까 중요부분 착오 취소할 수 있다.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 못한다. 다만 상대방이 그걸 이용했다. 그럼 다시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답은 4번. 45번 의사표시력 발생 23페이지. 자, 의사표시력 발생해서 지문으로 자주 나오는 게 일단 조문 2개 기억해야 되죠. 도달한 때 이렇게 생긴다는 거 하고 도달과에서 동거하기 수령하더라도 도달이라는 거. 그 다음에 우편물 반송 안 된 거. 보통 우편물은 도달 아니다. 등기 내용 증명물은 도달이다. 이런 거 기억나시고. 111조 2항.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었더라도 그 의사표시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런 게 일단 기본이죠. 동그라미 1번. 보통 우편이나 내용으로 보냈다. 보통 우편 지워야죠.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간에 뭐 하나를 슬쩍 끼워 넣는단 말이죠. 전체적으로 끝부분이 틀린 게 아니라 중간에 어디쯤이 틀린 경우가 있단 말이죠. 1번이 그렇죠. 보통 우편 지워야 되죠. 도달 아니라 그랬어요. 내용 증명이나 등기로 발송된 우편물은 도달한 걸로 추정하지만 2번은 공시송달.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 또는 상대방 소유자를 알 수 없다면 공시송달하라. 과실 없이 일단 그게 중요하고요. 과실 여부를 묻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X. 과실 없이. 과실 없이. 그 다음에 공시송달은 법원 게시장에 게시하는 게 공시송달이라고 했고요. 게시장에 게시하면 최초 공시송달은 2주. 이 다음 2회차 동일한 당사자에게 하는 2회차 공시송달부터는 다음날. 외국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2달.
지난 다음에 공시송달의 효력이 생겨요. 이때 공시송달의 효력이 뭐죠? 도달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공시송달은 도달주의 예외가 아니다.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3번 도달이라는 건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 따라서 상대방은 알 수 있는 능력, 즉 수령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 수령 무능력자가 제한 능력자다. 따라서 갑의 의사표시가 을에게 도달한 때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라면 갑은 도달을 대항할 수 없다. 갑은 도달 주장 못한다. 상대방이 도달을 주장하는 것은 무방하다. 그 다음에 상대방의 법정 대리인이 도달을 안 후에는 표의자도 도달을 주장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3번 의사표시 상대방이 받은 때 제한 능력자라면 표의자는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됩니다. 4번 도달해만 효력이 생기니까 당연히 도달 후에는 철회하지 못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도달 후에는 설령 상대방이 요지하기 전이라도 철회하지 못하는 게 원칙이죠. 물론 미리 철회권을 유보했다. 그럼 철회할 수 있어요. 상대방이 동의했다. 그럼 철회할 수 있어요. 하지만 원칙적으로 도달 후에는 철회하지 못합니다. 5번 도달이라는 건 상대방이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알 수 있는 상태이기만 하면 되죠. 따라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 것까지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번. 이 페이지에서는 41번 하나 틀리면 돼요. 그렇죠? 41번 하나 틀리면 돼요. 민법 정책 예습하고 오신 분들은 쉬웠을 거예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오늘 민법 정책을 예습 안 하고 오신 분들은 다음 주에 계약법만 하지 말고 예습 안 했던 민총하고 계약하고 이렇게. 예? 오늘 민청했던 분들은 계약하고 시간 남으면 민청 한 번 더 보고 예? 옵션으로. 예? 계속. 이제 시험 얼마 안 남았는데 그렇죠? 조 기간 동안에 원 없이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공부를. 예? 원 없이. 괜히 나중에 뭐 화장실 갔다 그냥 나온 것처럼 뭐 밋밋하게 남아있으면 안 되잖아. 그렇잖아요. 아침부터. 그러니까 원 없이 해야지, 원 없이. 후회 없이. 온 힘을 다해서. 27페이지. 임의대리권에서 범위 아주 중요하죠. 임의대리권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기본적으로 능동대리권의 범위 속에 뭐 수동대리권이 있다. 그래서 계약체결대리권 속에는 수령권한도 있다. 해제권은 없다. 뭐 이런 것들이 쫙 나오죠. 그 다음에 그 대리권의 범위를 알 수 없을 때 118. 자, 이 118조는 임의대리에서 대리권은 분명히 있어. 하지만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할 때만 적용되는 보충적 규정이에요. 이런 지문이 나오죠. 대리권이 아예 없는 표현대리나 대리권의 범위가 분명한 경우에는 118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OX, OX. 없어요. 우리 대법원도 임의대리권이 있고 다만 범위가 불분명할 때만 적용되는 보충규정이 있겠죠. 그 다음에 118조에 의하면 관리행위만 할 수 있고 처분행위는 못하죠. 그 다음에 관리행위는 보존행위는 무제한할 수 있고 이용계량행위는 일정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이때 할 수 있는 보존행위 수소심 미폐기 외우자 그랬죠. 보수소심 미폐기 수선 소멸시효중단, 채권 추심, 미등기 부동산의 보존등기, 부패하기 쉬운 물건의 매각, 기한도래 채무의 변제. 여기 보면 거기 딱 외우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건 할 수 없는 거 기억하죠. 할 수 없는 거. 예금을 주식이나 사채로, 토지 형질 변경 이런 건 할 수 없다. 딱 그게 기억나죠. 그럼 1번, 46번. 할 수 없는 거 골라라. 2번. 그렇죠? 예금을 사채나 예금을 주식을. 기출된 거예요, 이렇게. 실전 모의고사에 나오는 1주차부터 4주까지 있는 문제의 지문들은 깡그리 기출됐던 지문들입니다. 다 뽑은 이렇게. 꼭 기억하세요. 46번에 2번. 2번은 안 틀렸겠죠, 그것도. 47번 35페이지 무권대리. 을이 갑의 위입장을 위조해서 대리행위를 갑의 위입장을 위조했다는 말 딱 보고 무권대리 딱 올라야 돼요. 무권대리. 대리권 없는 자의 대리행위 유동적 무효고 본인에게는 추인권과 추인 거절권이 있고 상대방에게는 최고권과 철회권이 있다. 그리고 대리권 증명하지 못하고 추인 얻지 못했을 때 135조 무권대리인 책임이 따로 있다. 5개 가지고 푸는 거죠. 먼저 동그라미 1번 갑의 추인. 자, 추인은
무권대리 행위를 소급해서 유효로 하는 본인의 단독의 의사표시. 따라서 전부를 추인하라, 일부 추인, 변경 추인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한 추인의 효력이 없다. 이렇게. 세 번째, 누구에게? 무상승에게 하라. 꼭 상대방에게만 할 필요는 없다. 다만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했을 때 상대방이 알지 못하면 상대방에게는 추인의 효과를 주장할 수가 없고 상대방은 철회할 수 있다. 추인하면 처음부터 유효. 처음부터 유효. 다만 사후 대리권 수요 아니니까 유권대리로 전환되지는 않는다. 제3자 권리는 해하지 못한다. 이게 추인이죠. 동그라미 1번. 갑의 추인이 있으면 의뢰 무권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은 추인 한때부터 아니라 처음부터 효력이 있다. 1번 X. 2번 상대방의 최고권. 자, 최고는 첫째 의사의 통지. 의사 표시가 아니라 물어보는 거. 의사의 통지. 갑에게만 최고. 본인에게만. 선악불문 최고. 선악불문. 병은 선악불문하고 최고할 수 있다. 을에게는 최고 못합니다. 갑에게. 이때 본인이 상당 기간 내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발신주의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2번 땡. 추인한 것으로 본다 말이야. 추인 거절한 것으로 본다. 그죠? 그 다음에 철회. 철회는 상대방의 의사표시. 유동적 무효인 범죄 행위를 확정적으로 무효로 하겠다는 상대방의 단독의 의사표시. 철회. 본인에게 할 수도 있고 무권 대리인에게 할 수도 있다. 선의만 할 수 있다. 선의만. 요거는 선악불문, 요건 선의만. 상대방이 철회하면 본인은 추인할 수 없고 상대방은 135조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두 가지 효과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3번 알았다면 철회할 수 없다. 4번이 답이죠. 병이 철회했으니 갑은 추인할 수 없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135조 책임 5번 요건 대리권 증명하지 못하고 추인을 얻지 못할 것, 표현대리 성립하지 아니할 것,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일 것, 상대방은 철회하지 아니하였을 것, 무권대리는 행위 능력자일 것, 제한 능력자가 아닐 것. 그럴 때 발생하는 법정 무과실 책임. 따라서 무권대리 행위가 제3자의 기만 같은 위법행위로 무권대리인의 규책 사유 없이 야기되었다 하더라도 무권대리인 책임은 부정되지 않는다. 그러면 책임의 내용은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를 배상하라. 선택은 상대방이 한다. 상대방 선택해줘. 따라서 5번 병이 을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았다. 갑의 추인이 없으면 을에게 계약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X. 추궁하려면 선의 무과실. 상대방은 이거 중요하다 그랬어요. 선의 무과실이어야 을에게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5번도 X, 그런 거 4번. 48번. 40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다 보셔야 돼요. 무효 취소. 자, 먼저 무효는 법률가 처음부터 효력이 생기지 않는 건데 재상장치가 두 개 있죠. 무효행위 전환과 무효행위 추인. 자, 이 중에 무효행위 추인 조문 암기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무효인 행위는 추인하더라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다만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행위로 본다. 장래효죠. 새로운 행위로 본다. 두 번째, 추인 당연히 의사표시입니다. 명시묵시 불문. 의사표시는 기본적으로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할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옳은 지문이죠. 그다음에 전환 2번. 법률 행위가 무효인데 유효 행위를 내포하고 있고 당사자가 몰라. 그래서 추측을 해. 알았더라면 처음부터 그 유효한 행위를 했었을 것. 그래서 그 다른 행위 효력을 인정하는 것을 무효행위 전환 이렇게 부릅니다. 이때 추인과 전환 공통적으로 절대적 무효는 인정을 안 해줘요. 강행규정 위반행위, 반사의 질서행위, 불공정한 행위, 추인도 안 되고 전환도 안 되는 게 원칙이야. 하지만 불공정한 행위만은 전환이 인정된다. 그게 2번이죠. 매매계약이 약정된 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불공정한 행위로 해당해서 절대적 무효라 하더라도 그 대금을 적당히 감액하여 유효한 다른 매매계약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그렇죠? 1억짜리 10억에 팔았다. 10억 매매로는 무효다. 한 3, 4억 정도 적당히 감액해서 유효한 다른 매매의 효력을 인정.
따라서 전환이 인정된다. 2번 X. 3번 취소할 수 있는 행위. 계약 당시, 행위 당시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이 있을 때 이게 취소 사유죠. 제한 능력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한 자,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한 자, 그 대리인, 그 승계인이 상대방, 직접 상대방 또는 상대방의 포괄 승계인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의사를 표시하면 그 행위는 처음부터 무효. 이게 취소죠. 따라서 3번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취소했다면 무효가 되니까 이거 추인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무효행위 추인. 무효행위가 됐으니까 무효행위 추인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그렇죠?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이 아니고 무효행위 추인할 수 있다. 3번 옳은 지문이에요.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취소 후에 추인하면 처음부터 유효가 된다가 아니라 새로운 행위로 본다. 무효행위 추인. 4번 취소권 3년 또는 10년 내 하라. 3년의 기산일은 추인할 수 있는 날, 즉 취소원이 소멸한 날로부터 10년의 기산일은 행위한 날. 제척기간이고 도가여부는 법원 직권조사. 여기까지 기억나셔야 되죠. 5번 법률행위 취소는 취소권자가 정해져 있죠. 제척사강 대상. 그 중에 대리는 법정 대리인 말하죠. 임의 대리는 별도의 수권이 있어야 취소할 수 있다. 승계인은 특정 승계, 포괄 승계를 다 포함하되 특정 승계는 취소권만 특정 승계할 수는 없다. 답은 2번. 49번. 40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아까 48번에 40부터 48페이지까지 읽으라 그랬잖아요. 네. 그럼 이거 40부터 44. 그럼 또 읽어. 또 읽는 거야. 예? 아, 여기서 했으니까 여긴 안 해야지. 그거 아니야. 요 문제에서 복습했으니까 요거 또 해. 그럼 연달아 2번 읽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이게 중요해요. 앞으로 정리할 때는 짧은 기간에 똑같은 부분을 계속 반복해서 보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렇게라도 해요. 해보세요, 제발. 대답만 넙죽넙죽 1년 동안요. 340일, 320일 동안 대답만 할 때 넙죽넙죽. 대답만 잘하시면 안 되죠. 해야지. 49번 무효. 법률행위가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가? 일단 종류가 절대 무효, 상대 무효. 아까 말씀드렸고 전부 무효, 일부 무효. 일부 무효, 원칙 전부 무효, 예외 일부 무효 이렇게 되죠. 확정적 무효와 유동적 무효. 유동적 무효, 무권대리, 허가전 거래행위, 정조건부 행위, 시기부 행위. 현재는 무효지만 추인하면, 허가받으면, 정조건이 성취가 되면, 시기가 도래하면 유효가 되죠. 이런 걸 유동적 무효를 한다. 그런 것들 일단 기억나야 돼. 동그라미 1번 일부 무효, 원칙 전부 무효. 2번 강행규정 위반 행위, 반사의 질서 행위, 불공정한 행위는 추인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추인하여도 유효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되죠. 3번 139조 다시 한번 무효행위는 추인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다만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행위로 본다. 소급해서 효력이 있다. 땡. 새로운 행위로 본다. 조문 암기하고 계십니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4번 통정의 표시. 무효행위 종류를 따져볼게요. 첫째, 절대무효, 상대무효. 절대무효, 상대무효. 가장매매, 절대무효, 상대무효, 상대적 무효. 전부무효, 일부무효. 전부무효. 확정적 무효, 유동적 무효. 확정적 무효지요. 확정적 무효지. 여기서 헷갈려요. 절대 무효하고 확정적 무효를 자꾸 헷갈리는 분들이 계세요. 절대 무효니까 확정적, 상대 무효니까 유동적. 그거 아니에요. 절대 무효, 상대 무효와 유동적, 확정적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지금 가장매매 같은 경우 플러스 별도 요건을 갖추면 유효가 될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무효예요. 무권들이 추인하면 유효가 돼. 허가전 거래행위 허가를 받으면 유효가 돼. 정조건 성취가 되면 유효가 돼. 시기 도래하면 유효가 돼. 근데 가장매매는 안 되죠. 그냥 무효예요. 확정적,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헷갈리면 안 됩니다. 옳은 지문이죠. 물론 3번에 답이 있으니까 3번을 고르셨겠지만 4번에 살짝 고민한 분들 계셨을 거예요. 이거 유동적 아닌가? 뭐 이렇게. 분명히 있어. 여기. 얼굴에는 표정을 감추고 있지만 분명히 있어. 4번 헷갈린 거죠. 분명히 기억하세요. 헷갈리니까 그냥 아예 외워. 유동적 무효 4개 우리 시험법에. 무권대리, 허가정거래, 정조건, 시기. 4개. 유동적 무효 기억하세요. 나머지 다 그냥 확정적 무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5번은 조문 그대로죠. 138조. 무효행위 전환. 무효행위가 다른 행위 요건을 구비하고 있고 당사자가 무효를 알았더라면 그 다른 행위를 하였으리라 인정될 때 그 다른 행위 효력을 인정한다. 다른이 포인트라 그랬어요. 무효행위 자체가 유효로 전환된 게 아닙니다. 유효한 다른 행위로 전환이 된다 그랬습니다. 50번 기한이 나왔네요. 41페이지. 기한은 장래 발생 여부가 확실한 사실에 법률행위 효력이 발생이나 소멸을 좌우하는 부관이라고 그랬죠. 시기가 있고 시기가 도래하면 효력이 생겨, 종기가 있고 종기가 도래하면 효력이 소멸해. 그다음 확정기한이 있고 불확정기한이 있었고. 그렇죠? 기한 도래 전에 기한부 권리 침해할 수 없으며 일반 규정에서 처상보담할 수 있고 기한 도래 효과는 절대로 소급표가 인정되지 않는다. 기한이 포기할 수 있다. 상대방 이익을 해야지는 못한다. 기한이 상실 사유가 있다. 특약 경우에는 정조건부 특약과 형성권적 특약이 있는데 형성권적 특약으로 추정한다. 뭐 이런 것들 기억나시면 되죠. 지문에 나오는 게 그런 거죠. 1번 기한이익 상실 사유. 기한이익을 박탈하는 걸 말하는데요. 법정 사유가 있고 약정 사유가 있죠. 이 약정 사유가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고요. 법정 사유 적어도 민법 388조 민법에 있는 거.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하게 한 경우 민법 388조 1호 요거는 암기를 좀 해달라 그랬어요.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하게 한 때 기한이익 상실. 2호는 담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그 다음에 파산법에 보면 채무자가 파산한 때 3개. 예? 법에서 정한 기한이익 상실사유 꼴랑 3개. 그 중에 하나 1번. 담보 제공을 이행하지 않았으니까 기한이익을 상실한다. 담보를 손상감소 멸실하게 한 때와 담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기한이익 상실된다. 2번 기한이익이 누구에게 있는지 불분명하면 채무자 이익을 위한 걸로 추정한다. 3번 기한도래권은 절대로 소급시킬 수가 없다. 4번 매매대금 지급 날짜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한 후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했다가 조건이냐 기한이냐 이 문제가 생겨요. 우리 대법원 기한이다. 뭐라고요? 기한이다. 야, 네가 이거 말한 적 없지 않냐? 지금 말하잖아. 지금 하나 기억하면 되지 뭐. 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한 후 대금을 지급하겠다. 불확정기한. 뭐라 한다고요? 불확정기한. 불확정기한. 판례 하나 따로 외우세요 지금. 그 다음에 5번 할부거래하면서 2회 이상 연체하면 기한이익 상실된다. 특약하지요. 자, 기한이익 상실 특약에서 정해진 사유가 생겼어. 그럼 기한이 도래하죠. 자, 이때 기한이 도래할 때 바로 기한이 도래하는 경우가 있고요. 채권자가 주장 또는 청구해야만 기한이 도래하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바로 도래하는 게 정조건부 특약. 채권자가 주장 또는 청구해야 도래하는 게 형성권적 특약. 둘 중에 하나라 했죠. 그리고 둘 중에 어느 것인지 불분명하면 요걸로 추정한다. 요걸로. 그러니까 5번. 할부금 지급 채무에서 기한이익 상실 약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유가 발생했다 해서 곧 기한이 도래하는 것이 아니다. 채권자가 주장 또는 청구해야 기한이 도래한다. 왜? 형성권적 특약으로 추정하니까. 그렇죠? 두 가지 구별하고 형성권적 특약으로 추정한다는 거 기억하고. 5번이 답이죠. 틀릴 게 없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민법 총칙에서 10문제 중에 9개를 맞았어야 돼. 1번은 그렇다 치더라도. 맞았어요. 1번도 맞췄어야 돼.
그쵸? 아주 쉽게 나온다 그랬어요. 민법 총칙. 자, 51번. 물권적 청권이죠. 물권적 청권은 문제가 좀 어렵다 그랬어요. 지문이 59페이지. 59페이지만 보면 안 되고 점유권하고 소유권과도 물권적 청권이 있어요. 거기까지 같이 연결해서 봐야 돼. 일단은 물권법 총론에 있는가? 자, 첫째. 반환 청구. 소유물 반환이든 점유물 반환이든 누구한테요? 점유자에게. 이때 점유자는 직접 점유자, 간접 점유자 불문하죠? 그러니까 1번. 점유를 이유로 명도나 인도를 청구하려면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를 하라. 우리 이게 답이죠. 이게 답이죠. 간접 점유든 직접 점유든 점유자를 상대로 하다. 점유자라고 안 해놓고 점유하고 있는 자로 해놓으니까 또 틀렸나? 점유하고 있는 자가 점유자잖아. 세 글자로 줄이면 답이지 이게. 점유 보조자를 상대로 할 수 없단 말이죠. 점유자를 상대로. 1번이 답이에요. 2번. 이자간 등기명의신탁. 자, 이자간 등기명의신탁. 예를 들어 A 토지가 있고요. 소유자가 갑인데 을의 이름을 빌려. 명의신탁을 하고 이름을 빌리고 이렇게 등기를 넘겨줘. 이렇게. 이게 만약에 종중이 종원에게 범죄론 배우자에게 종교단체 산하조직이 종교단체 이름으로 그 탈법 목적이 없어. 그럼 유효. 그게 아니라면 무효. 근데 이게 유효든 무효든 팔아먹으면 선악분물하고 얘는 소유권을 취득해요. 자, 두 번째. 이게 무효다. 누가 소유자예요? 이게 무효. 이게 얘가 소유자죠. 유효다. 누가 소유자예요? 무효면은 얘가 소유자고요. 유효라면 대내적으로는 얘가 소유자고요. 대외적으로는 얘가 소유자예요. 다르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이 유효라면 대내적 소유자는 갑, 대외적 소유자는 을. 무효라면 갑. 이렇게 쓰죠. 근데 어찌됐건 을이 팔아먹음으로써 이게 유효든 무효든 을, 갑 입장에서는 갑 소유자인데 갑의 소유권을 날려버렸죠? 불법행위 책임을 져요. 부당인데 반환해야 되고 불법행위가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2번 이장한 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제3취득자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그렇죠? 그럼 얘는 소유권 완전하게 취득한 거야. 그러니까 을은 갑에게 더 이상 등기를 되돌려줄 수가 없으니 불법행위 책임이나 부당이득 반환을 하면 돼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다시 을이 샀어. 이게 무효가 돼서 되돌아온 게 아니라 다시 을이 샀어요. 그럼 끊긴 거예요, 이미. 을이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따라서 신탁자는 더 이상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마치 이거하고 똑같잖아요. 얘가 무한테 팔아먹은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럼 얘가 소유권 취득하잖아. 그걸 을이 산 거예요, 그냥. 그럼 을이 소유권 취득하죠. 이미 여기서 끊겼어요. 얘가 완전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거고요. 완전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자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거예요. 돈 주고. 그러니까 얘는 소유권을 영원히 상실한 거고 따라서 갑은 을에게 소유물 반환 따위를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요게 만약에 적극가담해서 무효가 됐다. 뭐 허위 표시는 뭐야. 그때는 가능해요. 그렇죠? 이게 무효나 취소가 돼서 등기가 그렇게 되돌아왔을 때는 그때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경우에는 정이 다시 그렇게 팔아먹은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2번 X 어렵다 말이죠. 이렇게 1번처럼 확실한 게 없었으면 2번 같은 거 갖고 고민 많이 하죠. 그렇죠? 근데 1번 확실한 걸 골랐어야지. 골랐어요. 자, 3번 제3자가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을 침탈했을 때 우리 민법상 지역권하고 저당권은 반환 청구권은 인정이 안 된다 그랬죠. 두 가지는 방해 제거하고 방해 예방만 청구할 수 있다. 4번은 토지 소유자는 토지 위에 무단으로 건축된 건물 갑소유 땅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지었다. 그럼 을은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다. 일단 따라 갑은에게 명도 청구 못한다. 대신 철거 청구 및 토지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근데 이 상태에서 두 갈래 을이 병에게 건물을 팔았다. 이때는 병을 상대로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을이 병에게 건물을 임대했다. 임차인에게는 철거 청구를 못한다. 대신 뭐나 할 수 있다. 퇴거 청구할 수 있다. 나가라.
때려부실 테니 깔려 죽기 싫으면 나가라. 그건 할 수 있다. 임차인을 상대로는 철거 청구할 수 없다. 그랬죠. 그 다음에 유효한 명의실탁이라고 돼 있어요. 자, 지금 요 경우에 이게 만약에 부실법에 적용하지 않는 유효야. 그러면 대내적 소유자는 갑, 대외적 소유자는 을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땅을 병이 침해해. 대내, 대외, 대외죠. 둘 사이가 아니니까 대외. 그럼 얘가 소유자예요. 따라서 얘는 직접 소유물 반환 따위를 청구할 수는 없다. 수탁자를 대위하여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이렇게 되겠죠. 틀렸죠. 그런 거 1번. 그쵸? 이 물권적 청구는 나오게 되면 굉장히 좀 까다롭게 느껴집니다. 다만 오늘 것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1번 딱 고릅니다. 그죠? 안 그러면 이제 2, 3, 4, 5번 보고 머리 쥐어 뜯고 막 이렇게. 물권적 청권 문제는 틀려도 되는데요. 이렇게 나온 건 맞죠. 명확하게 답이 하나, 두 개 있는 게 있어. 딱 있는 게 있어. 그런 문제가 간혹 있어요. 이런 것처럼. 골라내야 돼요. 아시겠죠? 반성하세요. 63페이지 52번. 이건 쉽죠? 186조 등기를 요하는 것과 187조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것. 근데 문제를 이렇게 했어.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경우로 틀린 거. 그러니까 뭐야? 등기를 요하는 거. 186조 등기 요하는 거. 쭉 골라주면 되죠? 4번. 이행 판결. 뭐 어렵지 않죠. 나머지는 다 등기 필요 없는 것들입니다. 뭐 이런 거 뭐 설명 굳이 필요 없고. 등기 요하는 게 이거 말고 뭐가 있죠 또? 뭐 매매 교환 증여 법률행위 있었죠. 물권 포기 같은 거, 취득 시효 같은 거, 이행 판결 같은 거, 공유물 분할 조정 협의 이런 거. 그렇죠? 그런 것들이 다 등기를 요하는 것들이었습니다. 53번. 65페이지. 요약집 65페이지. 가등기. 갑소유 부동산을 매수한 을이 아직 등기를 하려면 3달이 남았다. 너무 길고 오래 걸리고 갑이 중간에 팔아먹을 위험이 있으니까 미리 가등기를 해서 장래 발생한 청권의 손해를 확보해놨다. 첫째, 가등기만으로는 아무런 실체법상의 효력이 없다. 권리 변동되지 않고 추정력 없고 팔아먹는 거 저지할 수 없으며 가등기인 채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도 없다. 다만 불법 말소되면 회복 등기할 수 있고 부기 등기로 양도할 수 있다. 가등기에 가등기를 했다. 본등기한다. 본등기 청구는 가등기 당시 등기 명의를 상대로. 이때 순위만 소급한다. 소유권 취득 효과는 소급하지 않는다. 순위가 소급하니까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의 제3자 등기는 직권 말소된다. 일단 여기까지가 기본이죠. 동그라미 1번 본등기를 한 경우에 그 순위는 가등기 순위. 그렇죠? 지금 동그라미 보면 그 순위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간혹 가다가 본등기의 효력은 이렇게 나와요. X. 본등기의 효력은 물권 변동이에요. 그럼 본등기 한때요. 본등기의 효력이 아니라 본등기의 순위가 소급해요. 두 번째로 물권 변동 시기가 바로 본등기의 효력입니다. 본등기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는다. 부동산이 강제 경매된 경우 가등기는 소멸된다, 말소된다. 자, 가등기가 되어 있는 목적물이 경매가 됐다. 이 가등기는 어떻게 되죠? 지금 이 갑소유 A 토지에 대해서 그래 가등기가 되어 있는데 이걸 갑의 다른 채권자가 강제 경매를 넣었어요. 가등기 어떻게 되죠? 가등기? 나눠서 생각해야죠. 나눠서. 어떻게 나눠요? 둘로 나눠야지. 담보가등기. 목적물이 경매가 됐다. 담보가등기는 저당권하고 똑같지요. 순위에 따라 배당받고 소멸. 무조건 소멸하죠. 반면에 지금 보는 청구권, 순위, 보전 가등기는 어떻게 돼요? 이건 어떻게 돼? 나눠야지. 최선순위냐 선순위 정권이 있냐에 따라서 소멸하기도 하고 소멸하지 않기도. 최선순위라면 소멸하지 않죠. 후순위라면 소멸하죠. 나눠야죠. 이렇게 나눠야죠.
그런데 그냥 소멸한다니까 틀렸어. 그렇죠? 왜 말소가 돼? 왜?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청구권 순위 보전 가등기이면서 최선 순위 소멸하지 않는다. 3번 소유권 이전등기 채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에 기초한 본등기가 되면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이루어진 제3자 중간 처분 등기는 가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범위 내에서 무효가 되니까 직권 말소 이렇게 되죠. 4번 아까 가등기 상태에서 본등기는 얘한테 청구한다 그랬죠. 그런데 이렇게 제3자에게 가등기가 되고 제3자에게 넘어간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1월 10일 날 가등기했다. 2월 10일 날 병에게 넘어간 상태다. 근데 이 가등기가 2월 20일 불법 말소됐다. 회복등기 청구해야 되죠. 누구를 상대로? 말소 당시 등기면 병을 상대로. 말소 당시 소유자가 병이니까 병을 상대로. 그래서 본등기 청구는 가등기 당시 소유자. 불법 말소를 이유로 하는 회복등기는 말소 당시 소유자. 구별 꼭 해야 된다 그랬어요. 본등기 청구 상대방과 불법 말소를 이유로 하는 회복등기 청구 상대방이 다르다. 4번 옳은 지문이죠. 5번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로 제3자 등기가 직권 말소됐는데 자 보세요. 본등기 했어 우리. 그럼 제3자 등기는 어떻게 된다? 직권 말소. 그런데 이 가등기 및 본등기가 허위 표시 등으로 무효가 됐고 무효이고 이게 말소가 돼버려. 그럼 직권 말소 병등기는 직권 회복된다. 직권 회복. 등기관이 요거를 말소시키면서 말소됐던 놈은 되살려준다. 직권으로. 따라서 병은 회복등기 청구할 수 없다. 회복등기 해주세요 청구하면 집에 가 있어 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따라서 등기 공무원은 직권으로 회복해야 되는 것이고 따라서 회복등기를 청구할 소송상 이익이 없다. 소구가 뭐예요? 소송상 청구. 아 이것도 1년 내내 했는데 뭘 이제 와서 아야. 소송상 청구를 줄여서 소구 이렇게 되죠. 그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직권으로 회복되는데 뭘 소송상 청구해. 그렇죠? 예. 그래서 틀린 거 2번입니다. 잠시 반성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